차도 달구지밖에 없는 가난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1960년대 말 대한민국은 거대한 함성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는 박정희를 향해 미쳤다며 손가락질했고 일본 전문가들은 비웃으며 독설을 내뱉었죠. 조선인은 그저 우리가 만든 길 위에서 구걸이나 하는 게 어울립니다. 심지어 정부 야당 의원들까지 차가운 흙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반대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절대 안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것이 타버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1인당 소득은 고작 60달러, 아프리카의 오지보다 더 처참한 굶주림이 일상이었고 전 세계는 이 땅의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너희는 영원히 우리 발밑이라는 지독한 멸시가 서려 있었죠. 그 처절한 광경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에 굵은 선을 그으며 포효했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또다시 무릎 꿇고 살 순 없다. 반대하는 놈들은 내 차에 치여 죽어도 좋다. 이 길을 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가난의 노예로 살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자존심을 건 고독하고도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일본을 추월한 초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박정희의 100년 설계와 처절했던 제2의 독립전쟁. 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시는 지역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을 배달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 로버트 앨런 박사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낡은 비망록의 첫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968년 한반도의 남쪽 끝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대지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다. 한민족이 절망이라는 이름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독립전쟁이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야당 총재들과 정치인들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려 흙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차라고는 소달구지밖에 없는 가난한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이것은 부자들의 유람길일 뿐이다. 나라를 망치는 박정희는 당장 물러나라. 그들의 저주 섞인 고함은 중장비의 굉음조차 뚫고 나와 현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다 건너 일본 전문가들의 비릿한 조소였습니다. 그들은 비단 안경을 고쳤으며 오만한 표정으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조선인들이 고속도로를 만든다고요? 하하. 그저 우리 일본이 버린 중고차나 닦으며 평생 우리 뒤나 졸졸 따라오는 게 당신들의 천명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당신들이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너희는 영원히 우리 발밑에 있어야 한다는 지독한 멸시와 식민지 시절의 오만함이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 밖으로는 일본의 악랄한 조롱.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심지어 내 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조차 등을 돌린 절망적인 상황. 보통의 지도자였다면 여기서 무너졌을 것이고 아마 우리는 지금도 일본의 중고 부품을 구걸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누구보다 강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회장을 조용히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타들어가는 속을 억누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임자,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 흔들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 이 길이 막히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일본의 발바닥이나 핥으며 살게 될 거야.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더라도 이 길만큼은 뚫어야겠어. 그 고독한 포효 뒤에는 훗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무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왕복 8차선은 절대 안 된다. 나라 살림 다 거덜난다며 흙바닥에 드러누워 길을 막았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반대는 거셌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피눈물을 흘리며 실무자들에게 지시합니다. 좋아, 일단은 저들의 반대 때문에 4차선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도로 양옆으로 반드시 50m씩은 비워둬라. 거기엔 풀 한 포기 심지 말고 건물 신축도 단 한 채도 허용하지 마라. 미래에는 반드시 이 도로가 좁아 터져서 차들이 넘쳐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건물을 헐고 길을 넓히려면 나라 기둥뿌리가 뽑힌다. 그러니 지금 미리 비워둬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을 완성한 50m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8차선, 10차선으로 시원하게 뻗은 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60년 전 그 외로운 거인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미래의 우리를 위해 남겨둔 소중한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라가 망한다며 저주를 퍼붓던 이들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과 2년 5개월 만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거대한 혈관이 뚫렸습니다. 세계 건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포클레인 한 대 없어 곡괭이와 삽으로 산을 깎고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품고 터널을 뚫었던 우리 아버지들의 광기 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발바닥이 녹아내리는 폭염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그 길을 우리는 피와 땀으로 적시며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심장이 뛰기 시작한 혈관이었고 일본의 오만함을 납작하게 눌러버린 자존심의 승리였습니다. 그 길이 열리자 물자가 흐르기 시작했고 공장이 세워졌으며 가난의 상징이었던 소달구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때 그 고독한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현장에서 곡괭이를 들었던 여러분이 포기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지금도 비포장도로 위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일본의 눈치나 살피는 삼류 국가로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가 고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분노로 일을 한다. 그 분노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광기였고 집념이었으며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일본이 비웃고 전 세계가 포기했던 이 땅에서 여러분은 기어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초대 강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실 때 창밖으로 보이는 그 넓은 갓길과 녹지대를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닙니다. 60년 전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질주할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비워둔 한 지도자의 눈물겨운 배려이자 그 뜻을 받들어 맨손으로 산을 뚫은 여러분의 청춘이 묻혀있는 현장입니다. 일본의 비아냥을 실력으로 갚아준 그 위대한 역사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여러분의 손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뚫린 경부고속도로라는 거대한 혈관 위로 이제 무엇을 실어 날라야 했을까요? 길만 뚫린다고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 위를 달릴 자동차를 만들 철이 필요했고 건물을 올리고 다리를 놓을 뼈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에는 철 한 조각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은 또 한 번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쇠물을 뽑아내는 종합제철소를 짓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바다 건너 일본은 다시 한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철강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이런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제철 기술의 제자도 모른다. 철광석 하나 나지 않는 땅에서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 장미꽃을 심겠다는 망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다시 우리 일본의 머리를 숙이고 철을 구걸하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기술력을 무기 삼아 우리를 영원한 하청 기지로 부려먹으려 획책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은 제철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차관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눈물겨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피해 대가로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목숨값으로 제철소를 짓겠다는 그 처절한 결정 앞에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임자, 이건 우리 조상들의 피값이야. 실패하면 우리는 민족의 죄인이 되는 거네. 1970년 경북 포항 영일만의 황량한 모래사장. 그곳은 제철소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차라리 지옥의 입구와 같았습니다. 장비라고는 낡은 트럭 몇 대와 삽자루가 전부였던 시절, 박태준 소장은 전 직원들을 모래바람 속에 세워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제철소는 우리 조상들의 피땀으로 짓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모두 저 영일만 바다에 코를 박고 죽어야 합니다. 우향우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읍시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모래밭에서 쇠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어 가마니를 깔고 잠을 자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공사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도면을 보여주지 않고 숨기면 우리 기술자들은 밤에 몰래 그들의 쓰레기통을 뒤져 찢어진 설계도 조각을 맞추며 기술을 훔쳐 배웠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는 일념 하나로 손톱이 빠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누구 하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경부고속도로의 가장 험난한 구간인 당제 터널 현장에서는 더욱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드라마가 써지고 있었습니다. 태백산맥의 거친 안반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굴착기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터널 안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오직 곡괭이와 정 하나로 바위를 깨부수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안반 아래서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도 남은 이들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야, 이 자식아! 죽은 놈 목까지 내가 파야 할 거 아냐? 현장 반장의 고함 뒤에는 피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료의 시신을 가마니에 덮어 터널 한쪽에 눕혀두고 그 차가운 시신 곁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공사를 이어갔던 그 광기. 전 세계 건설 전문가들이 이건 미친 짓이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까지 하는가? 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현장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소달구지를 끌지 않게 하겠다는, 내 나라만큼은 일본에 무시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대한 민족적 분노가 승화된 현장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너무 뜨거워 군화바닥이 녹아내리면 맨발의 가마니를 칭칭 감고 불볕더위 속으로 뛰어들었던 여러분의 청춘이 그 도로 밑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드디어 1973년 6월 9일 새벽 7시 30분 포항제철 1호 고로에서 시뻘건 쇠물이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지옥의 열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서 스스로 만든 첫 쇠물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 소장도 때국물 흐르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일본 놈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쇠물을 우리가 직접 뽑아냈다. 그 쇠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눈물이었고 일본의 기술 종속을 끊어낸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뽑아낸 쇠물 한 방울이 훗날 거대한 배가 되고 전 세계를 달리는 자동차가 되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튼튼한 철근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 앨런 박사는 그날의 기록에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오늘 나는 한민족이 신화 속의 거인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난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자신들이 직접 만든 쇠물로 녹여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여러분이 건져 올린 것은 단순한 쇠물과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면 된다는 무서운 자신감이었고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당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일본이 비웃던 그 모래사장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도시가 되었고
장비도 없이 뚫었던 그 고속도로는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향하는 고속 질주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당신들의 손마디에 박힌 그 굳은 살이 바로 대한민국의 훈장입니다. 당신들이 들이마신 그 매캐한 아스팔트 냄새와 쇳가루 섞인 공기가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맑은 공기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롱을 실력으로 잠재운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바로 당신들의 그 거친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포항 영일만에서 터져나온 그 시뻘건 쇠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쇠물은 거대한 함선이 되어 바다를 갈랐고 전 세계를 달리는 자동차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땅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1970년대 중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하셨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은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며 설계도 한 장 넘겨주지 않던 시절, 박 대통령은 극비리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세우고 우리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이를 보며 또다시 비아냥거렸습니다. 조선인들이 미사일을 만든다고 깡통이나 만드는 솜씨로 하늘을 날겠단 말인가.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 일본의 무기를 사다 쓰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한 장담 뒤에는 한국이 영원히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 아래 있기를 바라는 음흉한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광기를 몰랐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가져온 낡은 미사일 샘플을 수만 번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눈으로 보고 외웠고 부품이 없으면 청계천 공구상가를 뒤져서라도 만들어냈습니다.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978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미사일 백곰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무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폴란드가, 호주가, 심지어 중동의 부국들이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러워 미칠 지경인 압도적인 K방산의 신화, 그것은 우리 국방 자립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초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우리도 반도체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일본의 전자 대기업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삼류 가수가 오페라를 부르겠다는 것과 같다. 3년 안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던 시절의 오만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진복을 입은 우리 청년들의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우리 누이들이, 우리 형제들이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공장 라인에서 잠을 쫓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반도체 웨이퍼를 닦아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지면 일본을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오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결국 1990년대 중반 삼성은 기어이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를 굴복시키고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던 기술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때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술 종속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오히려 일본 전자제품의 심장에 메이드인 코리아 반도체가 들어가게 만든 통쾌한 대역전극.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일구어낸 디지털 승리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가장 얇은 스마트폰을 가진 디지털 초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쓰고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조선인들의 문화와 기술이 이제는 그들의 안방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뒤나 따라오라고 조롱하던 그 길은 이제 대한민국이 저만치 앞서가고 일본이 숨가쁘게 뒤따라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로 반도체가 실려나갔고
여러분이 뽑아낸 쇠물로 만든 탱크가 이제는 독도를 지키고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아냥을 실력으로 짓눌러버린 이 위대한 신화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일구어낸 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제 아버지 로버트 앨런 박사가 남긴 비망록의 마지막 장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것은 기록을 남기던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나라의 성장을 보셨지만 왜 유독 한국에만 집착하십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다른 나라들은 원조를 받으면 그저 공짜 돈이라 생각하고 당장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지키는 방파제다. 우리를 돕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당신들의 의무다. 라고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는 구걸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건 치열한 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쟁취해낸 귀한 자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한 공장을 짓고 길을 닦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지원받은 자원을 기적의 종잣돈으로 승화시킨 민족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그 경외심은 비단 제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대표하는 유엔의 수장 사무총장이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폐허가 된 서울의 옛 사진과 지금의 초현대적인 빌딩 숲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연단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해 다가갔지만 그는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인류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세계의 지원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들이여,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일본이 영원히 우리 발바닥이나 핥으라며 저주를 퍼붓던 그 시절, 여러분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새벽 종소리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소달구지를 끌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가 428km의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고 0일 만에 차가운 모래바닥에서 뜨거운 쇠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3.1절 특집 식민지의 굴욕을 딛고 대한민국을 초대 강국으로 만든 박정희의 100년을 내다본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되새겨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어르신들의 숭고한 헌신과 피땀 어린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들이 겪으신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 세대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께도 널리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어르신들의 소중한 지혜와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자랑이자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